자, 이번 시간에는 333페이지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죠. 자, 먼저 요 333페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그 33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세요. 이걸 하나만 바뀌었으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요. 보호법상에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금 한도가 이게 서울에서는 바뀌었죠. 서울시에서요. 서울시에는 이게 종전에는 9,500만 원이었는데 이게 1억 원으로 바뀌었다.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한도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 있죠. 우선 최우선 변제받는 일정액. 이게 최우선 변제의 이 대상이 되는 금액이에요. 요 일정액에 대해서는요, 이게 1억 중에서 3,400만 원 이렇게요. 꼭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해 주셔야겠어요. 요게 최근에 바뀌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 시험 범위에 시험을 이렇게 바꿔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요것만 바뀌었어요. 서울시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요. 보증금액은 9,500에서 1억으로 이렇게 상향했죠. 9,500만 원 이하가 1억 이하 이렇게 바뀌었고요. 보증금은 그중에 일정액은 3,400만 원까지가 최우선 변제의 범위다. 한도가 이렇게. 그게 우리 문제 22번 문제예요. 22번 문제 이렇게 정리를 꼭 해두세요. 최근에 바뀌었는 건 여러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것만 정리하고요. 333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할게요. 자, 1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냈죠. 자, 1번 이 법은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다. 즉 상가 건물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상가 건물이어야 한다. 그래서 사업소득세를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런데 소득세법상의 상가 건물이라든지 또 법인세법상의 상가 건물이라든지 또 부가가치세법상의 상가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건물을 대상합니다. 이렇게 상가 건물이 한다. 자, 2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의 한도에서 임대차에 대해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증금액에 초과되면 안 되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경우는요. 2번 서울시 같은 경우는 4억 보증금이 넘으면 안 되죠. 보증금액이요.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 밑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놨으니까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4억 보증금이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르는 과밀업자권력 여기는 3억 이하여야 한다. 그 다음 광역시는 그래요.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는 세종시까지 세종자치특별시도 여기 들어갑니다.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그 다음 3번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종합해서 규정하는데요.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있는 대출금리에 감안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요. 3번 환산율을 이제 월 차임에 대해서는 환산율을 곱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월 차임, 월세라 그러죠. 이 월세는 곱하기 1분의 100을 지금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놨죠. 이걸 곱해서 환산 보증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급한 보증금과 환산 보증금 이걸 합쳐서 보증금액이 서울특별시는 4억 이하인지 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있는 과밀업자권역에 있는 그러한 상가 건물일 때는 3억 이하인지 그 다음에 그 외에 광역시라든지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시까지도요. 여기는 2억 4천만 원 이하인지 이렇게 따져본다는 거죠. 이렇게 따져본다는 거예요. 이게 1분의 100. 이걸 놔두셔야 돼요. 월세에 대해서는. 자, 그다음 4번.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이것도 알아두셔야겠는데 4번은 대항력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3자한테 효력이 생긴다 했으니까 대항력에 관한 문제죠. 이 대항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뭐냐? 대항력 요건은 주택임대차에서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됐었죠.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요, 당해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그 다음에요, 여기는 주민등록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장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거죠. 어디에 하죠? 관할 세무서에다 하죠. 관할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한 때가 아니고요. 등록의 신청을 한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요건을 하면 돼요. 요건을 갖추면 돼요. 사업자 등록 신청. 뭐 요걸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것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면 언제 대항력이 발생하느냐? 대항력의 발생 시기는 여기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상가건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다음 날. 신청한 다음 날.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죠. 자, 5번.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 건물 가액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종합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났죠. 이거는 5번은 바로 최우선 변제를 정하는 것이죠. 여기도 그죠? 최우선 변제가 라는 내용입니다. 예,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 받아라. 이렇게 됐죠? 2분의 1 범위 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2번. 상가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이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항력.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 요거죠? 2번. 사업자 등록은 상가건물 임차권의 공시방법이므로 임차 건물의 실제 표시와 정확히 일치하여야 한다. 자, 그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겠죠. 왜 사업자 등록 신청은 건물 요게 구체적으로 딱 일치되어 있어야 되죠. 3번. 건물의 인도를 받은 임차인일지라도 사업자로 등록된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자, 여기에요. 조심해야 되는 게 요겁니다. 해석할 때요. 사업자 등록을 한 날로부터 그 다음 날로부터가 아니고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한 다음 날이에요. 그렇죠?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날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죠. 이게. 이 3번의 지문은 대항력의 발생 시기입니다. 여기는요, 반드시 알아두실 것. 반드시. 혼란을 일으키기 쉬워요. 사업자 등록한 다음 날 하면 맞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등록은 세무서에서 그 신청을 받은 다음에 7일 이내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등록은요, 뭐 이틀 뒤에 될 수도 있고 3일 뒤에 될 수도 있죠. 그 자리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효력 발생 시기는요,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해야죠. 그래야 이 사업자 입장에서, 즉 세입자인 임차인 입장에서 보호가 되죠. 그래서 상가 건물로 인도받고 등록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요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요거 빠지면 틀린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4번. 임차주택의 양수인 및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이것은요 주택 임대차와 똑같습니다. 4번 우리가 임차 주택을 승계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받는다. 간주해버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임차 상가 건물을 승계한 사람은요. 뭘 승계하는 거죠? 임대인 지위도 승계합니다. 지위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간주예요. 보통 이 양수인이라고 하죠. 이 승계인을 보통 양수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차 건물, 임차 상가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여기에 있는 양수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돼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건물의 점유와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이자 동시에 존속 요건이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택임대차와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항력 발생 요건은 이거죠. 이 두 가지는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고 존속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함께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반드시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3번은 잘못된 것만 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법 조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나가는 문제니까. 자, 4번.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해지는 경우요. 그 임차 건물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 원칙입니다. 임차 있는 그 상가 건물이 경매가 되면 소멸해야 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이 전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경락에 의해서 소멸하여야 한다. 소멸한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임대차와 역시 똑같은데요. 당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있습니다. 임대차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이것도 역시 간주예요.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 임차인은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임차인은요. 여전히 그 상가에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정당한 임차권이 유지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법에다가 우리 민법과 차이점입니다. 임대차 계약 자체가 그대로 존속하는 것에서 이 임차인에게 뭘 준다? 임차권을 그대로 인정해 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민법은 그렇지 않죠.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됐기 때문에 임차권은 상실해 버립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만약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여 이득을 보면 수익을 취하면 부당이득이 되어서 반환해 줘야 되죠. 그런데 이게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으면 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때는 여전히 임차인은 임차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바로 이 법 조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증금을 다 모두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해버리기 때문에 여전히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니까 당의 목적물을 상가 건물을 그대로 사용해도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기지 않죠. 이거 같이 알아두셔야 되죠. 이것 때문에 결국은 부당이득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왜? 임차권을 가지고 당의 목적 상가 건물을 사용하니까 그 사용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것은 정당하죠. 임차권자니까. 자, 요 말도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거기에 5번 같은 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겠죠. 대통령이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해가지고 해놨죠. 즉 월차임 전환율입니다. 보증금 5억 하다가 보증금 2억 놔두고 보증금 3억에 대해서 월세로 바꾸는다라고 할 때는 연 12%를 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서요 연 12% 딱 정해놨고, 이거 넘지 못한다 해놔놓고 또 한 개 더 만들었죠. 그게 바로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정해놨는데 매달 정합니다. 그 기준금리 곱하기 4.5배를 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두 개 12%하고 연 1할 2푼 12%하고 4.5배를 곱한 한국 기준금리에 4.5배를 곱한 크게 나오는 이율하고 둘 중에 낮은 것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역시 중요한 문제네요. 4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하는데, 여기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 갱신합시다라고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여기는요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죠. 거절이 원칙은 안 된다는 거죠. 거절 못한다가 원칙이에요. 다만 이 임대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죠. 임대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인정되면 그때는 임대인은 거절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요거는 민법에 8가지를 민법이 아니죠. 특별법에서 8가지 딱 정해놨어요. 이 사유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거기서 우리 볼까요? 기억. 바로 잡을게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여기는 2기가 아니라 3기입니다. 3기. 기억. 차임 연체가요. 차임 3기 연체액에 달했을 때 이때는 거절해버릴 수 있습니다. 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였으나 임차인을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니은도요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상에 대해서 말입니다. 서로 합의한 경우요. 서로 합의하여 그 합의한 내용대로 보상을 제공한 경우요.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쌍방의 합의에서 보상을 제공했을 때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티귿.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 중 일부를 전대한 경우, 이때는 내쫓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임대인의 신뢰를 해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이때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계약갱신 해오더라도 거절하고 나가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티귿을 오르는 이야기네요. 리얼.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실로 파손한 경우인데, 파손에 관해서는요 리얼. 자, 이 파손의 경우에는요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파손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해야겠죠. 고의로 파손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게 핵심이네요. 그냥 과실이면 안 돼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만 여기에 해당돼요. 따라서 틀렸죠. 그 다음 미음. 임대인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자, 여기에 미음의 경우는요. 미음의 경우는 그래 임대인이 전부나 일부가 멸실되어 아니죠. 전부나 일부 대부분에 대해서요. 재건축을 하거나 또는 철거해야 된다 라는 사유가 있을 때는 할 수가 있는데, 다만요 임대차 계약 시에 이러한 공사 시기나 소요 기간 등을 다 알려줬어야 돼요. 임차인한테 고지하여야 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미음. 가능은 하죠. 임대인이 재건축,
그러니까 당의 상가 건물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또는 대부분을 재건축할 필요가 있을 때, 다만 이때는 제한되는 게 뭐냐면, 그래요, 임대차 계약 당시에 그러한 공사 기간이나 또 소요 시간 등을, 소요 기간 등을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 줬어야 합니다. 그 다음 비업, 임대인이 철거하기 위하여 목적물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죠. 미연과 비업은 일정한 사유가요 미리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거기 보면 밑에 7호에 있죠. 거기 보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그리고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일어났죠. 또 건물이 노후 훼손됐거나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건 당연히 나는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것도 역시 법령에 따라서 재건축하는 경우다. 그죠? 이거는 거죠. 이럴 때는 당연히 적용받아야 되겠죠. 특히 중요한 게 가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재건축 이미 계획이 잡혀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알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설명해주고. 자, 그럴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지문은 그 밑에 있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에 있어서의 사유, 거기에 8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1호, 3호, 5호, 7호. 그 내용이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은 정리해 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5번에 존속기간이잖아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요, 최단 존속기간을 1년으로 보장하고 있죠. 만약에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간주하고, 만약에 1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임대인은 1년을 보장해야 되고, 임차인은 1년 만료, 즉 약속한 날짜에 만료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그래요, 임대차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번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여기 계약 갱신 요건, 이것은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권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적법 전차인이 있으면 까지 알아주세요. 적법 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대위할 수 있죠. 대위하여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한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받아 전차한 경우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갱신 요건은요, 아무리 길어도 최초 임대차 계약에서부터 5년까지만 인정합니다. 5년 넘지 않도록 합니다. 5년까지. 자, 요 두 가지가 여기에 있는 계약갱신 요건의 중요한 의미죠. 그죠? 임차인의 권리다.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 계약에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5년 동안만 한 곳에서 그렇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이런 취지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요, 4번 임대인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게 바로 법정갱신이죠. 5번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가 아니라, 자,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이 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예요. 임차인에게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래서 임차인만 해지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받아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임대인은 나가주세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주택임대차와 똑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6번은 차임 보증금에 관해서요. 증액 청구에 대해서는 9%를 넘지 못하죠. 9%. 그 다음에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는 연 1할 2푼을 넘지 못하죠. 그래서 4번이 옳습니다. 다만 이제 이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는 연 1할 2푼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이 두 개에서 나온 이율의 둘 중에 낮은 것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같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7번 계약갱신 요건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차임 및 보증금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은 1번 상가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인 임대차는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차임의 다가는 묻지 아니한다. 아니죠. 차임은 월세 곱하기 1분의 100을 환산 보증금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보증금과 합쳐서 보증금의 4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거 따져봐야죠. 서울특별시는 그죠? 자, 2번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니라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9%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3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것은 연 1할 2푼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 4번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상가 건물 가액의 3분의 1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 건물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나가 아니라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도록 한다. 최우선 변제죠. 딱 틀렸죠. 5번 최우선 변제를 받을 소액 임차인이 되기 위해서는 보증금과 차임을 보증금을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일정액 이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죠. 최우선 변제에 관한 이야기죠. 최우선 변제. 자, 그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에는요. 2014년 1월에 갑원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X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만 원에 임차하여 대한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좀 틀린 것은 했어요. 그러면 이게 보증금액 얼마예요? 월 차임 40만 원이면 1분의 100을 곱하면 4천만 원이죠. 1억 4천만 원이네. 그죠? 1억 4천만 원. 자,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갑이 3기 차임 상당을 연차하면 그래요.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해야 할 수 있죠. 임대인 갑은요. 옳습니다. 2번 임대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그렇죠. 1년으로 간주합니다. 3번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X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갑의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이다 했는데 임차인은 자신의 반대 의무 이행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경매할 수 있도록 우리 법이 인정하고 있죠.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명도란 것은 건네주는 거예요.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서도 그 안에 장사하면서도 보증금 안 주니까 나 이거 경매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 틀렸네요. 4번 갑이 X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합니다. 이거 옳습니다. 즉 대항 요건 뭐예요? 상가 건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야 돼요.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야 되죠. 그게 존속돼야 돼요.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이 대항 요건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 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갑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그렇죠. 즉 보증금을 모두 받기 전까지는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임차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게 바로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다. 이렇게 해서 하죠. 자, 그 다음에 12번 볼까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의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에 관한 설명이네요. 자, 틀린 것은 1번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자,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그래요. 여기도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자, 이때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에 임차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죠? 옳다. 2번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확정 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 권한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된다 했어요. 반대 의무 이행 제공할 필요 없이 집행 개시를 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옳은 질문입니다. 3번 임차인은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그건 뭐예요? 동시행관계니까 그렇죠? 야, 보증금 받으라 그러면 자 건물 넘겨줄게 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옳다. 4번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최우선 변제가 라는 이야기예요. 최우선 변제에서는 대항 요건만 언제까지 갖추면 되죠? 경매 신청의 등기 전까지만 대항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확정 일자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기 핵심은 그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4번 옳다. 5번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자기는요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에 있어서 그 임대 건물 가액은요 즉 최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대상이 되는 그 대상 가액은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바로 당해 상가 건물, 대지 가액 포함해서 상가 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전부 다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나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뭐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되네요. 계속되니까 한번 여러분 봐두시면 되겠고 15번에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어요. 1번 서울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250만 원에 임차한 계약. 그러면 얼마입니까? 250만 원 월세는 환산 보증금 1분의 100을 곱해야죠. 250만 원에다가 곱하기 1분의 100 이래 하죠.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2억 5천만 원이 되죠. 이게 환산 보증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증금을 현실적으로 제공한 게 얼마예요? 1억이죠. 1억. 그러면 얼마인가요? 3억 5천만 원인가요? 3억 5천만 원이 되죠. 그러면 3억 5천만 원 서울은 뭐예요? 보증금 4억 이하여야 되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있는 이 계약이라면 이것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하겠죠. 이 법이 적용받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은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거기에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1번 요거는 정리를 좀 해두세요. 요 법이 바뀌기 전이었네요. 그죠? 4억 이하 하면 되니까 되겠습니다. 4억 이하. 4억 이하. 자, 그 다음 2번 임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므로 아니죠. 당사자 약정이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죠. 따라서 2년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 3번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교부된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가 아니라 신청한 다음 날로부터 이렇게 하겠죠. 틀렸고 4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 건물을 전대하여 전차인 적법 전대차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그러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받아서 전대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전차인이 이를 직접 점유하면서 그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그렇죠. 이게 옳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1번도 옳은 질문이고요. 그렇죠? 정리를 이렇게 해놔야겠네요. 15번 1번과 4번 이렇게 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요.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의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폐업신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사업자 등록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리면 대항력도 소멸되고 확정일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적 효도 이제는 없습니다.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 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처음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가 아니라 이 요건을 갖춘 다음 날로부터 새롭게 대항력이 발생할 뿐이죠. 따라서 5번도 틀렸다 이렇게 해야겠네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정리했습니다. 특히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한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뭐냐, 바로 차이점에 있어서 법인에 대해서 임차인이 법인일지라도 다 적용된다는 것. 모든 법인에 임차인이라도 적용된다는 것.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그 다음 두 번째, 보증금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 이 법이 적용되기 위해서 보증금 한도가 일단 적용된다는 것. 예컨대 서울특별시가 되면 4억을 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갱신 요건이 최초 임대차 계약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장된다는 것. 그렇죠? 이 정도는 꼭 여러분이 기억하고 내용을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기할 내용도 암기해 두셔야겠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